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머리와 꼬리가 하는 일이 정해진 것처럼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머리와 꼬리의 동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뱀의 꼬리는 뱀의 머리가 가는 대로만 뒤를 따라가야 했지요. 꼬리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는 길로 가야 했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도 머리가 가면 하는 수 없이 뒤따라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꼬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왜 나는 너희 뒤만 쫓아다녀야 하는 거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갑작스런 꼬리의 불평에 머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머리의 말에 꼬리는 더 화가 났어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니? 나도 어엿한 뱀의 일부분인데 늘 너의 노예처럼 지내고 있잖아. 정말 더는 못 참겠단 말이야. 꼬리의 불평을 묵묵히 듣고 있던 머리가 대답했어요. 나에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뇌도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머리의 말에 꼬리가 코 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앞장서면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꼬리의 고집에 머리는 하는 수 없이 앞자리를 내주었어요. 꼬리는 신이 나서 한호성을 질렀어요. 야오!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다! 꼬리는 흥겹게 길을 나섰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뱀은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그렇지. 머리는 꼬리의 어리석음에 핏잔을 주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꼬리는 도리어 머리에게 화를 냈어요. 결국 머리가 갖은 애를 써서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렇지 이제 잘할 수 있다고. 꼬리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앞장서 나갔어요. 머리는 아무래도 꼬리가 미덥지 않았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꼬리는 제 맘대로 여기저기 헤치고 돌아다녔어요. 아야! 맙소사, 꼬리가 제대로 큰 사고를 냈어요. 뾰족뾰족 가시덤불에 콕 박혀버리고 말았거든요. 꼬리는 가시덤불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가시에 찔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픔은 더 심해졌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보다 못한 머리는 이빨로 가시나무를 잘라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어요. 가시덤불을 빠져나온 뱀의 몸통은 가시에 찔려 여기저기 피가 나고 아팠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야. 하지만 꼬리는 여전히 앞자리를 머리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니? 앞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머리의 충고도 꼬리에겐 들리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숲길에도 밤이 찾아왔지요. 어두워지면 나도 더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쯤에서 쉬어가는 게 어때? 머리는 꼬리에게 말을 건넸어요. 넌 내가 쉬고 싶어도 이리저리 끌고 다녔잖아. 머리의 불만이 은근히 고소하게 느껴진 꼬리는 더 험하고 깊은 숲길로 들어갔어요. 아, 뜨거워! 꼬리의 비명에 머리는 깜짝 놀랐어요. 꼬리가 그만 사냥꾼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꼬리가 몸부림을 칠수록 몸은 자꾸만 불 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지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그제야 꼬리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머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꼬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고집을 피웠어. 미안해. 머리는 새까맣게 그을린 꼬리를 위로했어요. 누구 하나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보자. 머리와 꼬리는 화해의 포옹을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할머니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마법의 사과. 임금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약을 먹지 않으면 공주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 다녀간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신통한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시켜준다는 보고문을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보고문을 붙이도록 해라.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라의 방방곡곡에 포고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고문.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음. 임금. 포고문을 읽은 백성들은 응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약이 무엇일까? 누가 공주님과 결혼하는 행운을 갖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 오늘부터 당장 약을 구하러 떠나야겠어.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애딴 곳에 사는 삼형제도 이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마을을 구경하다가 이 포고문을 읽게 된 것이지요. 다들 모여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 마지는 두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요? 공주님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군.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사이로 삼겠다는 임금님의 보고문이 붙었어.
맞이의 말에 두 동생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마법의 양탄자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군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진 둘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지 못할 데가 없지요. 옆에 있던 막내가 둘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거래 가도 소용없어요. 막내는 주머니에서 마법의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 사과는 어떠한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과랍니다.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서둘러 궁궐로 가보자.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삼형제는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습니다. 임금님과 삼형제는 사과를 먹는 공주의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사과의 마지막 한 입을 베어무는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공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요. 병이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어요. 공주가 임금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약속대로 너희들 중 한 사람을 사이로 맞이하겠다.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테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겠지. 맨 먼저 마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는 올 수 없었을 거라고요. 둘째가 칠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삼형제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형제의 실랑이가 말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을 때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어요. 제 병을 낫게 해주신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어렵지만 세 분 중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면 마법의 사과를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겠어요.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보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마법의 사과는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잃으신 것과 다름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주셨으니까요. 끝.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직하고 착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과 욕심 부렸다가 자기 것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목은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예요.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날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다녔어요.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벨까? 숲속엔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하늘 높이 서 있었어요. 옳지, 저 나무가 좋겠구나. 나무꾼은 연못가에 곧게 서 있는 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무꾼은 그때부터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용쳐! 용쳐! 나무꾼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돋아났고 어느덧 나무도 쓰러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치려는 순간 힘이 빠진 나무꾼은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날아간 도끼는 옆에 있던 연못에 펑덩 빠졌어요.
이를 어쩌나? 나무꾼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나무꾼 네 가족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내 도끼. 나무꾼의 고슬픈 울음소리가 숲속에 퍼졌어요. 그때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나무꾼 앞에 신이 나타났어요. 너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가? 나무꾼은 신을 간절히 쳐다봤어요. 신이시여,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저저 딱한지고. 신은 혀를 끌끌 차고는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몇 개의 도끼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신이 내민 것은 빛이 나는 금도끼였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나무꾼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신이 내민 도끼는 닳고 낡았지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쇠도끼가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호호, 기특한지고. 자, 선물이다. 정직하고 착한 나무꾼에게 감탄한 신은 3가지 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어요. 나무꾼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신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받고 싶었어요. 이 연못이라고 했지. 욕심쟁이 친구는 나무꾼이 말해준 대로 숲속을 찾아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펑덩 빠뜨렸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야. 앙앙앙. 그러자 이번에도 연못에서 신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욕심쟁이 친구는 옳지, 되었구나. 하면서 일부러 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이 또 물었어요. 쩌쩌,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나무라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신이 내민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욕심쟁이 친구는 얼른 대답했어요. 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신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에끼,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고는 연못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공연히 자기의 도끼만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할머니가 지혜로운 사랑과 헛된 욕심으로 양심을 속인 2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목, 되찾은 돈주머니. 한 남자가 큰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한참 시장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사오르면 물건값이 아주 싸진다는군. 남자는 다른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옳지. 그럼 나도 며칠 후에 다시 와야겠구나. 곧 다가올 명절에 대비해 많은 물건을 사려고 은화가 500개나 든 돈주머니를 가져온 남자는 돈주머니를 다시 시골로 가져가자니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잠깐 어딘가에 내려놓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남자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어디론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자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묻어두면 감쪽 같을 거야. 남자는 땅을 파서 돈주머니를 묻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돌멩이도 얹어두었지요. 남자는 주변을 훑어보며 그곳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흘 후 남자는 아침 일찍 큰 도시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건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점심이 가까워서야 남자는 돈을 묻어놓은 들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꺼내 우선 맛있는 점심부터 먹어야겠어. 남자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돈주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얼른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묻는 걸 이 구멍으로 보고 돈주머니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남자는 집주인을 은근히 떠볼 생각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물건을 사러 온 장사꾼입니다. 주인께서는 큰 도시에 살고 있으니 저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아실 것 같아 상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집주인이 남자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곧 명절이 다가오니 장을 좀 보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은하가 500개가 든 돈주머니와 800개가 든 돈주머니를 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 잠깐 시골에 다녀와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작은 주머니를 저만 아는 곳에 묻어놓았지요. 그래서요? 집주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큰 돈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이것도 작은 돈주머니를 묻었던 곳에 숨겨놓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아야 좋을까요? 집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돈주머니를 숨겨놓은 곳에 큰 돈주머니도 숨겨놓겠습니다. 역시
당신에게 물어보길 잘했군요. 저 역시 그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으니 저녁에 다시 찾아가 다 작은 돈주머니가 있는 곳에 큰 돈주머니도 묻어야겠습니다. 남자는 집주인과 헤어지고 나서 돈주머니를 묻어놨던 곳에 몰래 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주머니를 든 집주인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다가왔습니다. 몰래 훔쳤던 돈주머니를 다시 묻어두었다가 남자가 큰 돈주머니를 그곳에 묻으면 돈주머니 2개를 모두 훔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주인은 돈주머니가 있던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500개와 800개라 모두 합하면 1300개군. 한동안 돈 걱정 없이 살겠는걸. 집주인이 돈주머니를 파묻고 돌아가자 남자가 풀숲에서 나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돈주머니를 고스란히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남자는 돈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돈주머니가 있던 자리에 편지 한 장을 써놓았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욕심 덕분에 내 돈주머니를 다시 찾았소. 구멍난 당신 집의 벽과 양심을 빨리 고치길 바라오. 헛된 욕심으로 양심에 구멍을 내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꼭 어디에선가 그 물건이 나타날 것만 같고 온종일 잃어버린 물건 생각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지요? 혹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게 된다면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애타게 그 물건을 찾고 있을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제목은 지혜로운 새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듣고 서로 이야기해봐요. 왜 새가 지혜로웠나? 또 한 사람이 왜 어리석었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냥꾼이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새는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새였습니다. 하하, 내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 새만 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은 새는 사냥꾼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새 말에 사냥꾼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사냥꾼이 관심을 보이자 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3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해요. 어서 말해보거라. 마음이 급해진 사냥꾼은 새를 재촉했습니다. 첫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말 것.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구나. 다음 규칙도 말해보거라. 둘째, 믿을 수 없는 일은 믿지 말 것. 셋째,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절대로 애쓰지 말 것. 새 말을 들은 사냥꾼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소원을 이룰 수 있다니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고
세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펼치더니 높은 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새는 사냥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로군요. 내 말을 그대로 믿다니.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나처럼 말하는 새를 데리고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새를 놓아준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새를 다시 잡으려고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땅바닥에 떨어진 사냥꾼은 더욱 약이 번쩍 올랐습니다.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냥꾼은 다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허리를 다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새는 사냥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요. 내가 당신에게 규칙을 준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것을 모두 어기다니.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사냥꾼이 새에게 소리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규칙을 어겼단 말이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놓아준 것을 후회했지요. 믿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규칙 역시 어겼어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내 말을 믿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규칙을 어겼어요. 날개가 달린 새를 잡으려고 맨손으로 나무에 오르다니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이 어리석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구했으니 말이에요. 새는 커다란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사냥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돕고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는 동화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나 양들을 해치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이웃 어른들에게 소리쳤어요. 또 두 번째도 거짓말로 이웃 어른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거짓말이었어요. 이웃 어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요. 세 번째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으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이고 말았지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또 거짓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햇빛이 눈부시게 내려쬐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은 양떼에게 싱싱한 풀잎을 먹이려고 산등성이 풀밭으로 나갔어요.
풀밭에서 양떼들은 맛있게 풀을 뜯어 먹었어요. 양치기 소녀는 풀밭에 한가로이 누워 파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만 쳐다보았어요. 어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좀 없을까? 그러다 양치기 소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산 아래 마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옳지. 장난을 치면 재미있을 거야. 양치기 소녀는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마을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고함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쫓으려고 모두 달려 나왔어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서 말이에요. 어찌나 빨리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이놈의 늑대들 잡히기만 해봐라. 얘야, 너는 괜찮니? 양들은 무사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양치기 소녀는 대답 대신 깔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심심해서 제가 한번 장난을 쳐본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껄껄 웃으며 애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타이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어요. 양치기 소녀는 너무 재미있어 눈물이 찔끔 다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양치기 소녀는 또 심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어요.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놓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거짓말쟁이 녀석! 어른을 놀리는 나쁜 녀석이야!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낼수록 양치기 소녀는 더욱 재미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녀는 풀숲에 늑대들이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늑대들이 풀숲에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양치기 소녀는 깜짝 놀라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군.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겁이 난 양치기 소년이 마을로 달려가 울며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들은 채 하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또 거짓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어린이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군산 시니어 클럽 이야기 보따리 찌우꿈 할머니예요. 동화 제목은 시골쥐와 도시쥐. 도시에 사는 쥐와 시골에 사는 쥐가 있었어요.
사는 곳은 달랐지만 두 쥐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나도. 보고 싶으니 이곳에 한번 놀러와. 되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어. 시골쥐는 토시쥐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뒤 토시쥐가 시골로 왔어요. 둘은 서로 반갑게 얼싸안았어요. 네가 와줄 줄 알았어. 우린 친구니까. 그래,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시골쥐는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골 구경도 시켜주고 집에 와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먹지 않던 귀한 음식도 내왔어요. 식탁 앞에 앉아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는데 도시쥐가 몹시 불편한 표정을 짓지 뭐해요? 왜 그래? 시골쥐가 물었어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시쥐의 표정은 영 떨떠름했어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거야? 시골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도시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그래. 시골쥐는 이상했어요. 보리, 밀, 콩 등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로만 준비했는데 왜 이것들이 도시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 근사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 난 이것들도 맛있는데. 시골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어요. 그건 네가 다른 음식들을 못 먹어봐서 그래. 도시엔 정말 훌륭한 음식들이 많단다. 도시쥐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어요. 며칠 뒤 시골쥐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어요. 친구인 도시쥐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시골쥐는 기대에 잔뜩 부풀었어요.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도시쥐가 반갑게 맞이해주자 시골쥐는 피곤함을 잊고 환하게 웃었어요. 약간. 하지만 너를 만나서 참 좋아. 도시쥐는 우선 자기가 사는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여기가 정말 네가 사는 집이야? 잔디밭이 깔린 마당에 우뚝 서 있는 집은 크고 넓었어요. 건물엔 유리창도 많아 집 전체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야, 정말 넓고 좋다. 시골쥐가 감탄할수록 도시쥐는 우쭐해졌어요. 자, 이젠 밥을 먹자. 도시쥐가 데리고 간 곳은 부엌이었어요. 먹을 것이 왜 이렇게 많아? 시골쥐의 눈이 대번에 희둥그레졌어요. 식탁 위엔 빵과 꿀은 물론 치즈와 과일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빵을 입에 물려고 할 때쯤 도시쥐가 후다닥 달아나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빨리 피해.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골쥐도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이젠 됐다. 가서 먹자. 하지만 상황은 매번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곳이 더 좋아. 좋은 음식이면 뭐해?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걸. 시골쥐는 그렇게 말하곤 도시를 떠났어요. 그 뒤부터 시골쥐는 도시쥐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많지요. 시골쥐는 처음에는 도시쥐의 크고 넓은 집과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음식들이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시골쥐처럼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품었던 적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시골쥐처럼 곧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눈으로만 화려한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화려한 집과 멋진 옷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이랍니다. 잠깐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맑고 깨끗하게 간직해야 해요. 행동이 빠르지만 자만심에 빠진 토끼와 느린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의 꾸준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생각해 볼까요? 제목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긴다고요? 맞아요. 엉금엉금 느릿느릿한 거북이보다 토끼가 빠른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거북이가 이길 때도 가끔은 있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늘 자랑하던 토끼가 어느 날 어딘가 열심히 가고 있던 거북이를 만났어요. 거북아, 너 어디 가니? 그냥 그렇게 느릿느릿해서 언제 가니? 토끼 핀잔에 거북이는 기분이 나빴지만 부지런히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너처럼 엉금엉금 가다간 해가 다 저물겠다. 토끼가 계속 놀려대자 거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얼마나 빠르다고 그러니? 그 말에 토끼는 어이가 없어서 깔깔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보다야 한참 빠르지. 하하하하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그럼 저 언덕의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해 볼까? 좋아. 약이 바짝 올랐던 거북이는 마침내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거북이를 놀려먹을 생각에 토끼는 싱글벙글 했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 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러 온 동물들이 나와 응원을 했어요.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나갔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걸어나갔어요. 시합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토끼와 거북이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났어요. 토끼는 이제 거북이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거북이는 묵묵하게 앞을 향해 걸었어요. 어디 보자. 이제 거의 다 왔네. 언덕의 반을 지나온 토끼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한참을 쉬어간데도 거북이는 자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토끼는 나무 그늘에 벌렁 누웠어요. 거북이도 참 바보야. 시합을 할 게 따로 있지.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토끼는 자기도 모르게 쿨쿨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도 거북이는 뻘뻘 땀을 흘리며 열심히 걸어갔어요. 엉금엉금 속도는 느렸지만 거북이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걸어갔어요.
무척 힘이 들었지만 거북이는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느새 저 앞에 나무가 보였어요. 거북이는 걷고 또 걸었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다 와가는 줄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달콤한 꿈나라에 빠져 있었지요. 마침내 거북이가 언덕 위의 나무에 도착했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거북이의 외침에 토끼는 잠이 번쩍 깨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서야 토끼는 허둥지둥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도착한 거북이를 앞설 수 없었어요. 토끼는 만세를 부르는 거북이를 보고 울상을 지었어요. 부지런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것이지요. 군산 시니어 클럽 이야기 보따리 뭉기와 할머니예요. 오늘은 해님과 바람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에 해님이 거칠고 드센 바람을 이겼어요. 거칠고 드센 아이보다 부드럽고 친절한 아이가 많은 친구가 있지요. 해님과 바람이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해님과 바람은 자기가 더 힘이 세다며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습니다. 해님보다 제가 더 세다고요. 가소롭구나 바람아. 바람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해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뤄볼까요? 바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해님도 빙긋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힘을 겨눌까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렴. 바람은 어서 자기의 힘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님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침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군요. 바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로 해요.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지요? 바람의 말에 해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누구부터 먼저 할까? 저부터 할게요. 이런 일은 식은죽 먹기라고요. 바람이 큰 소리를 치며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 세차게 입김을 불어대었습니다. 들판의 큰 나무까지 흔들리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불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나그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 외투자락이 심하게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럴수록 더욱 몸을 움츠리며 두 손으로 외투를 꼭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당황한 바람은 다시 한번 나그네를 향해 강하게 입김을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옷깃을 잡고 있는 나그네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것 봐, 어림도 없지. 해님이 나그네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죽거렸습니다. 그럼 어디 해님이 해봐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좋아, 내가 해볼게. 이번에는 해님이 나섰습니다. 해님은 나그네를 향해 뜨거운 햇볕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아까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니. 나그네는 변덕스런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해님은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지나자 나그네의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의 날씨가 도대체 왜 이래? 나그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외투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 모습을 본 해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님이 바람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때? 잘 보았겠지? 바람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저보다 해님이 더 힘이 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었지요. 솔로몬 왕을 찾아가봐. 우리에겐 솔로몬 왕이 있잖아.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번질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솔로몬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는가?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서 그대들의 문제를 말해보거라. 그러자 나이 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올려 어렵게 얻은 자식입니다. 어제 마루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 그만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직 기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말입니다. 나이 든 여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거라. 솔로몬 왕은 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방네 아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저희 아기를 안고 나오는 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아기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나이 든 여인의 말에 젊은 여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 아기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예쁜 옷을 사주려고 시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 제 아기를 내놓으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여인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 든 여인이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아니군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여인의 말대로 아기의 발가락 사이에 정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에 손을 대면 아기가 크게 울어버리는 것은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지요? 솔로몬 왕은 젊은 여인의 말대로 아기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방실방실 웃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떠띠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아기에게 엄마가 두 명일 리는 없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 모두 엄마가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두 여인은 숨을 죽이고 솔로몬 왕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내 오늘 처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처음이구나. 두 여인 모두 아기의 엄마라 주장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도 두 여인 모두 엄마가 분명한 듯하다. 그러니 이 아이는 두 여인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도록 하라. 아기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이든 여인이 어리둥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덩이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주인이라 주장할 때 나는 금덩이를 반으로 갈라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 아이도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다. 솔로몬 왕은 하인을 시켜 칼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아기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때 나이든 여인이 솔로몬 왕의 팔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기가 탐이나 그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게 포를 주시고 아기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셔요. 나이든 여인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이 아기의 엄마로구나. 솔로몬 왕은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화고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 당나귀와 짐 읽을게요. 당나귀와 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는데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어휴, 힘들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 당나귀는 무거운 짐 때문에 땀을 펄펄 흘리고 허허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햇빛이 무척 뜨거웠어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죄인은 자꾸만 길을 재촉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당나귀는 주인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인은 건채만채 했어요. 주인님, 좀 쉬었다가요. 당나귀가 히히히거리며 주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를 한번 클컥 본 뒤에 가까이에 있는 나무 그늘로 당나귀를 끌고 갔어요. 갈 길이 바쁘다만 어쩔 수 없구나. 대신 쉰 다음에는 부지런히 가야 한다. 쉬는 시간은 꿀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당나귀는 길을 가야 했어요. 쉬고 난 뒤에는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나귀는 묵묵히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시내가 나왔어요. 주인은 당나귀에게 당부했어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혹시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주인이 당나귀 고삐를 잡고 천천히 시내를 건널 때였어요. 발을 잘못 디딘 당나귀가 그만 물에 퉁덩 빠지고 말았어요. 허벅거리던 당나귀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된 일일까요? 그 무겁던 짐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그건 말이지요. 몸에 빠진 소금이 다 녹아버렸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랍니다. 희한한 일이 다 있네. 당나귀는 생각했어요. 오하, 짐이 물에 젖었으면 가벼워지는구나. 한편 주인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실은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당나귀에게 아무 야단도 치지 않았어요. 소금이 다 녹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본 주인은 시장에 가서 소금을 잔뜩 샀어요. 적어도 소금값은 벌어야 하니까요. 당나귀는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지만 소금을 실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랴, 어서 가자. 집으로 돌아올 때 당나귀와 주인은 다시 그 시내를 건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건너야 한다. 주인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당나귀는 꾀를 냈어요. 물에 빠지면 집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푹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놈의 당나귀가 왜 이래?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이랴, 당장 일어나지 못해? 주인은 당나귀 볼기짝을 철썩철썩 때렸어요. 당나귀는 가득가득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일까요? 가벼워졌어야 할 짐이 엄청나게 무거워졌어요. 소금이 물에 젖으면 훨씬 무거워진다는 걸 당나귀는 몰랐던 거예요. 당나귀는 그때부터 꿍꿍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마지막에 어린이 여러분, 지나친 장기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예요. 오늘은 할머니가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나무를 베어다 파는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늘 웃으며 사는 행복한 부부였지요. 이웃의 어려운 일에는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돕는 부부를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추운 겨울, 눈이 펑펑 내리고 땅이 얼어붙었지만 이런 겨울이야말로 땔감이 필요한 때이니 부부는 더 부지런히 장사를 했어요. 하루는 손을 호호 불며 시장에 가고 있는데 시장 한구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떨며 채소를 팔고 있는 걸 보았어요. 부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등에 짊어지고 있던 나무들 꺼내 불을 지폈어요.
이렇게 추운 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불을 쬐세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고맙구려. 할머니는 두 부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비록 나무를 팔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부부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당나귀를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산에서 더 많은 나무를 해올 수 있고 더 많은 나무를 실어다 팔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아내구려. 내일 당장 당나귀를 한 마리 삽시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담했어요. 다음 날 부부는 시장으로 가 가격도 싸고 튼튼한 당나귀 한 마리를 샀어요.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한 가족이다.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당나귀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 냇가에 들렀어요. 조금 추워도 참거라. 우리 집은 너를 씻길 수 있을 만큼 넓지가 못하단다. 부부는 당나귀를 달래가며 여기저기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그때 아내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건 혹시?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이것은 아내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남편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당나귀에 갈기에 이것이 붙어있지 뭐예요. 아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우리도 편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찌 이리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갑시다. 기뻐하는 아내와 다르게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으로 가야지. 시장으로 돌아가다니요. 남편은 서둘러 당나귀 몸에 있는 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애를 태우고 있을 거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뜻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당나귀 장사를 만난 남편은 다이아몬드를 건넸어요. 내가 산 것은 당나귀지 다이아몬드가 아니요. 당나귀 장수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당신이 사간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니 당신의 것이요. 당나귀 장수가 다이아몬드를 남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질 수 없다는 듯 말했지요. 내가 돈을 내고 산 물건 이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어. 당나귀 장수와 남편의 실랑이는 한참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장에 퍼져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것을 볼 수 있어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답니다.